어머니, 저 왔습니다. 비단으로 지은 관복을 입은 젊은 대감이 가마에서 뛰어내리며 내뱉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군이 뒤를 따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대감은 기와집도 관아도 사람들이 길을 내어준 넓은 대로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끄트머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는 늙고 병든 여인 하나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느질로 평생을 버텨온 손은 이제 바늘 하나 줄 힘도 남지 않았고 가뭄으로 텅 빈 찬장 앞에서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매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길바닥에 버려진 핏덩이 하나가 긴 세월이 지나온 마을을 살리는 대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역병이 온 나라를 뒤덮던 어느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그해 봄, 역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먼 고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집이 쓰러지고, 다음 날에는 이웃이 쓰러지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살던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처음 쓰러진 사람이 나온 것은 벚꽃이 막 피어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 눈을 피했고 장터는 문을 닫았으며 이웃이 기침 소리를 내면 창호를 걸어 잠갔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등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매화는 그 무렵 이미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한 칸에서 바느질 일감을 받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넉넉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밥을 거르는 날도 있었고 새벽 찬바람 속에서도 바늘을 놓을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화는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매화는 장터에서 실을 사 오는 길이었습니다. 역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장을 멀리하니 일감도 줄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일감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재료를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해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매화는 마을 어귀를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걸음을 옮기자 길가 숲을 옆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낡아 헤어진 무명천이었고 그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화가 걸음을 멈추고 아이 쪽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시오. 돌아보니 마을 안악 두엇이 멀찍이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역병 집안 애일지도 몰라요. 괜히 건드렸다간 당신도 죽어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역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며칠 사이에 몸이 무너져 내리고 가족이 있어도 아무도 곁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안았다가 자신도 그렇게 된다면 이 길바닥에서 홀로 죽는 것이 자신의 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매화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손끝마다 박혀 있는 손이었습니다. 평생 실밥을 뜯고 옷감을 이어 붙이고 남의 것을 고쳐주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매화는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안악들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매화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는 매화의 온기를 느꼈는지 울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매화의 가슴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매화는 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역병의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아기였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적어둔 글도 누가 낳은 아이인지 알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매화는 아이에게 먹일 것을 찾았습니다. 쌀 한 주물 물에 푹 고아 미음을 만들었지만 갓난아기가 받아 먹기엔 무리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버린 울음이었습니다. 매화는 한참을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젖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도 없었고 남편을 잃은 뒤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슴에 대었을 때 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또렷하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매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그 길바닥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매화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도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안에서 두어 번 굴려보고 나서 매화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덮고 사람들이 서로를 등지던 그 봄밤에 초가집 한 칸에서 여인 하나와 아이 하나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내보내시오. 당신까지 죽고 싶소. 칠복 영감이 문 앞에 버티고 서서 그렇게 쏘아붙인 것은 도윤이 매화의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 서너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시절에 출처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품 안에 도윤을 꼭 안고서 영감님, 이 아이는 역병에 걸린 아이가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여도 모르는 일이요. 역병 집안 핏줄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찌 안단 말이오?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칠복 영감은 허를 찔린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숨을 푹 내쉬고 돌아섰습니다. 당신 자신이나 챙기시오. 아이 하나 먹여 살릴 형편도 안 되는 주제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매화는 그 뒷모습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품 안에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매화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매화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이 하나를 더 먹여 살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느질 일감은 역병 이후로 더욱 줄었고 장터에 나가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끼 먹던 것을 1끼로 줄이고 반찬 수를 줄이고 밥 한 그릇도 아이에게 더 밀어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매화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배불리 먹고 잠드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자 걸음마를 뗐고 2 돌이 지나자 말을 배웠습니다. 3살이 되던 해에는 매화의 치마 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 산은 왜 저렇게 높으냐? 새는 어디서 자느냐? 매화는 바늘을 들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아이의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것은 되도록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도윤이 5살이 되던 해 칠복 영감이 처음으로 매화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보리쌀 1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남은 것이오. 영감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칠복 영감은 가끔씩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말린 나물이기도 하고 감자 몇 알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지나가다 남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라면서 눈치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7살 무렵이었습니다. 노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도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매화가 무슨 일이냐 물으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칠복 영감을 통해 매화는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윤에게 거지 자식이라 부른다는 것을, 어미 없는 자식이라며 놀린다는 것을. 매화는 그날 밤 도윤이 잠든 뒤에 한참을 소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 고통을 짊어지게 한 것이 혹 자신의 욕심은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는 도윤을 불러 앞에 앉혔습니다. 도윤아, 어미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솔직하게 말해다오. 아이는 2 눈을 반짝이며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 싫으냐?
도윤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지 않아요. 아이들이 놀린다고 들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냐? 도윤은 잠깐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매화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고는 밥상을 차리러 일어섰습니다.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면 등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10살이 되던 해부터 새벽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말리면 아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잖아요. 저도 해야지요. 밤이면 도윤은 등잔불 아래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어디선가 얻어다 준 낡은 천자문이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고 영감은 그 다음으로 사서의 낡은 필사본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도윤을 각별히 여기게 된 것은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매화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영감은 어느 순간부터 도윤을 볼 때마다 흐뭇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고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에게는 언성을 높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도윤이 12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아낙 하나가 길에서 도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어미 없는 자식이라며. 거지 아기였다고 다들 알아. 도윤은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거지 아기를 주워다 키운 과부가 어미냐. 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안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칠복 영감에게서 전해들은 매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매화는 도윤이 저녁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배가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가 자신이었습니다. 매화는 밥상 위에 얹어놓은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늘 자국이 여전히 촘촘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도록 꼭 쥐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매화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체 어디서 온 아이입니까? 도윤이 그 말을 꺼낸 것은 15살이 되던 해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매화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이 물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음이 시작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낡은 광에서 겨울 이불을 꺼내다가 바닥 깊숙이 눌려있던 작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천은 무명이 아닌 비단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질감이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들고 매화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매화는 그 보자기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도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가 쌓여 있던 것감이 아닌 아이의 속에 작게 감춰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매화는 아이를 씻기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선뜻 열어보지 못한 채 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알아야 할 것이라면 아이 스스로 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보거라. 매화는 그 말만 했습니다. 도유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폐물이었습니다. 작은 은빛 놀이개였는데 거기에 새겨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그 문양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칠복 영감에게 글을 배우고 사설을 읽고 역사서의 낡은 필사본까지 두루 읽어온 도윤의 눈에 그 문양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가문에서 쓰는 문양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찰이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여 있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절박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찾아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태어난 날과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신 분께 훗날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도윤은 그 글을 읽고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화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다. 그래서 열어보지 않고 두었다. 왜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내가 직접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다시 서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 문양이 어디 것인지 압니까? 내가 더 잘 알 것 같구나. 도유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키우셨습니까? 매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굶어 죽어가는 아이였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냥 내 아이다. 도유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찰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놀이개는 보자기에 다시 싸서 매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었고 도유는 밤이 깊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매화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칠복 영감을 찾아간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하고 나선 도윤은 산이 아닌 영감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감은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찰을 보여주자 영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참 그를 들여다보던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도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감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웬마루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먼 곳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버려진 그 해, 한양에서 큰 일이 있었다. 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정에서 영모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 명문가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집안 전체가 화를 입었고 갓난아기였던 후손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영감은 그 문양을 보고 나서야 그 소문과 이 아이가 연결된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 어른 중에 살아남은 분이 있소. 윤대감이라 하는데 지금은 먼 고을의 낙향에 계신다고 들었소. 도유는 그 이름을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윤대감. 자신의 뿌리와 닿아 있을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이 매화에게 말을 꺼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찾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싫으신 거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매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인지 매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가 제 뿌리를 찾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 안에 가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매화는 천천히 일어나 도윤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이의 등을 가만히 밀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 어디 있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매화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매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는데 온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매화는 가진 것 중 제일 좋은 무명으로 도윤의 행전을 새로 꿰매 주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 신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온 칠복 영감은 낡은 엽전 몇 잎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고는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도윤이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가는 순간 매화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이윽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잘 하셨소.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사라진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매화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올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느질 일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화 씨,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우리 모두 끝이오. 칠복 영감이 그 말을 내뱉은 것은 가뭄이 시작된 지 2해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버티겠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7순이 넘은 얼굴에 깊이 팬 주름 사이로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매화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마을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도윤이 떠난 자리는 컸지만 매화는 그 빈자리를 바느질로 채웠습니다. 날이 밝으면 바늘을 들고 날이 저물면 바늘을 놓았습니다. 이따금 도윤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는 일이 있었지만 매화는 그런 자신을 다 잃으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소식은 뜸했습니다. 도윤이 떠난 첫 해에 짤막한 전갈이 한 번 왔습니다. 윤대감을 찾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화는 기다리는 마음을 애써 마음 한켠에 눌러두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언젠가 소식이 올 것이고 소식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시작되면서 기다릴 여유조차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봄비가 예년보다 조금 늦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아직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6월이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모가 말라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개울이 가늘어지고 산자락에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겼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마을의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고 텃밭의 채소들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 올라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뜯어 내렸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칡뿌리, 그것도 바닥이 낮아 나무 껍질을 벗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장터는 벌써 오래전에 기능을 잃었고 이웃 고을에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화의 형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졌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예전처럼 가느다란 바늘을 오래 쥐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일감 자체도 줄었습니다. 가뭄에 허덕이는 마을에서 바느질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가끔 이것저것 가져다 주었지만 영감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매화는 밥 대신 죽을 쑤었습니다. 죽도 쓸 것이 없을 때는 물에 소금을 타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름 내내 더위와 굶주림이 겹치면서 매화는 자리에 눕는 날이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이던 것이 사흘, 나흘로 늘었습니다. 일어나려 하면 머리가 핑 돌았고 바느질감을 펼쳐도 손이 떨렸습니다. 칠복 영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오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소. 영감님, 의원을 부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자는 거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집니다. 영감은 말없이 매화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녀석이 원망스럽소. 영감님, 10년이요. 소식 한 줄 없이 10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매화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원망과 걱정이 뒤엉킨 채로 10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잘 있을 겁니다. 매화는 그 말을 천장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영감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뭄이 2해를 넘어서자 마을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알아누웠습니다. 굶주림이 길어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역병이 돌던 시절과는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역병은 피하면 그만이었지만 굶주림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관아에 호소했지만 관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웃 고을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율청에서 쌀을 보내주기를 기다렸지만 오는 것은 소문뿐이었습니다. 칠복 영감이 포기하는 말을 내뱉던 그날, 매화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문설줄을 붙잡았습니다. 영감님,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밥이 생깁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포기하면 안 되지요. 영감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라서 광대뼈가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그 눈 안에 있었습니다. 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갈라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군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비단으로 지은 가마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격식을 갖춘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는 것인가? 한양에서 사신이 내려오는 것인가? 굶주림에 지쳐 일어설 기력도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길가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매화는 문 앞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가 마을 안쪽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아 쪽도 아니고 사또댁 쪽도 아닌 가마가 마을 끄트머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호위군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마가 멈춰선 곳은 매화의 초가집 마당 앞이었습니다. 매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멈춰 서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칠복 영감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영감도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매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마에서 뛰어내린 젊은 대감이 관복 자락도
추스르지 않은 채 매화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호위군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화는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달려오는 그 얼굴만 보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사람의 생김새는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고 어리숙하던 눈매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매화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어미가 제 자식의 걸음걸이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10년이 흐른다 해도 제 품에서 잠들던 아이의 눈빛을 잊겠습니까? 도윤이었습니다. 매화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면 이 순간이 꿈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도윤은 매화 앞에 멈추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관복이 마당의 흙먼지 위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도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매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도윤의 머리 위에 얹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끝이 도윤의 상투에 닿는 순간 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머리카락의 감촉이 어린 시절 재워주던 아이의 머리카락과 같았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느냐? 매화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얼굴이 많이 상했다. 어머니도 많이 상하셨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당연하지.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도윤의 머리 위에 얹은 손을 한참 동안 거두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칠복 영감만이 옆에서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초가집 안에 도윤과 매화 그리고 칠복 영감이 오랜만에 함께 앉았습니다. 도윤은 마을을 떠난 뒤 겪어온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윤대감을 찾아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낙향한 고을이 멀었고 몸에 지닌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은 길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돈을 모았고 어떤 날은 밥을 굶으며 걸었습니다. 윤대감의 고을에 닿았을 때 도윤의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에 도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집안의 일을 들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도윤은 사흘을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윤대감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서찰을 보는 순간 윤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이개의 문양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눈을 들어 도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의 친가는 한때 조정에서 이름 높던 명문가였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갓난아기였던 도윤은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 길가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집안의 먼 친척으로 영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화를 면했지만 연루될까 두려워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 도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윤대감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했고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매화의 등잔불 아래서 읽어온 글들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과거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고 몇 해 사이에 조정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이 오를수록 도윤은 매화가 있는 마을로 돌아올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고을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얹은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가십시오. 한양의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겠다. 어머니, 이 마을에서 살았고 이 마을에서 내 아비를 묻었다. 여기가 내 자리다. 도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매화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바늘 자국이 촘촘하게 박힌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 손이 밥을 지어 주었고 이불을 덮어 주었고 새벽 나무를 해오면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이끌고 온 행렬의 짐 수레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쌀과 보리, 콩과 조가 수백 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나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직접 배분을 지휘했습니다. 노인과 아이가 있는 집이 먼저였고 아픈 사람이 있는 집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곡식이 풀리자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솥 앞에 쭈그려 앉아 밥이 뜸들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눈빛을 잃었던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부들이 마을 위쪽 산자락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빗물을 가두어 가뭄을 버틸 수 있는 물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삽을 들었지만 이내 기운을 차리고 일을 거들었습니다. 칠복 영감은 나이 핑계를 대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 이것저것 지시를 보탰습니다. 매화는 그 광경을 초가집 마당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산자락에서 들려오는 삽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의 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저녁, 도윤이 매화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마당에 서서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저 멀리 새로 만들어진 두기 달빛 아래 은빛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돌아온 것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매화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충분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화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다가 잠들면 매화가 이불을 덮어주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 자란 아들이 어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병이 돌던 시절에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안아 올린 과부 이야기를. 굶어 죽을 처지에서도 아이를 품에 품고 젖을 물린 이야기를. 가난 속에서도 아이를 사람으로 키워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와 온 마을을 살린 이야기를. 훗날 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숟갈의 젖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은혜가 온 마을을 살렸다고. 그것은 먼 옛날 역병과 가뭄이 겹치던 고단한 시절, 가난한 과부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길바닥에 아이를 안아 올리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